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원론 12주차 2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편의 9장입니다. 거시편 9장에서 화폐와 거시경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챕터가 본 다음에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변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알려면 우리가 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또 국제경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폐와 거시경제라고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9장은 둘로 나눠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9장의 뒷부분은 13주차 1교시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지금 앞부분 내용인데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되게 뭐 고등학교 정도의 경제에서도 다루는 이런 내용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확인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이제 화폐란 무엇인가 하는 가장 초보적인 질문이죠. 화폐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보고, 또 국가경제에서 화폐 공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을 통해서도 공급이 되고 또 일반은행을 통해서도 공급이 되죠. 그래서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을 통해서 화폐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한 가지 이제 화폐 수요가 매우 중요하죠. 화폐 시장을 보려면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갖다 공부합니다. 화폐 수요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그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수지와 환율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최근에 그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기사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게 실감날 정도로 환율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기사를 갖다 읽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신문이라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경제신문이야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경제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만, 그래서 환율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그 환율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요새는 또 뭐 동학개미들이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주식에도 많이 투자하죠. 이럴 때 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제 환율의 동향, 또 환율의 예측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것이 나오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 환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환율에 대한 내용은 이제 13주차에서 공부하실 것이고, 여기서는 그 화폐란 무엇인가, 또 국가경제에서 화폐 공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화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money라고 하는데, 화폐. 사실은 이제 그 money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폐하고 통화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근데 화폐나 통화라 다 money라고 번역하는데, 국내 용어에서는 또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뒤에 가서 보실 내용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입니다. 주머니 속에 지폐도 있고 뭐 동전은 거의 없죠. 이게 바로 화폐입니다. 과거에 물물교환 경제였습니다. 화폐가 등장하기 이전 경제는 물물교환 경제였죠. 그 물물교환 경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많이 들죠. 이걸 절감하는 수단으로 화폐가 등장한 겁니다. 화폐가 등장한 가장 중요한 배경,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죠?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폐가 등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물물 교환을 갖다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보장돼야 합니다. 이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뭐냐면, 나는 예컨대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갖고 있습니다. 쌀 한 가마 가지고 나는 이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천을 갖다가 클로스를 갖다가 사기 원합니다. 그러면 누굴 찾아야 되는 거죠? 클로스 가진 사람만 찾으면 되나요? 아니면 클로스 가진 사람 중에서 쌀과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클로스도 찾아야 되고 그 클로스를 갖다가 쌀과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고 합니다. Double coincidence of wants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유가 화폐는 유동성이 있단 말이죠. 화폐는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굳이 쌀 가진 사람, 천 가진 사람 찾지 않아도 화폐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화폐가 있게 되면 그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형태의 자산이 다른 형태의 자산과 쌀과 클로스, 천이 신속, 편리하게 화폐를 매개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화폐가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기 때문에 물물 교환 경제에서 화폐가 등장한 중요한 이유는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욕구로 인해서 화폐가 등장한 것이다.
자, 오늘날에는 화폐가 거의 뭐 지폐거나 이렇지만 과거에는 뭐 다양한 유형의 화폐가 있었습니다. 역사와 경제학이라고 나와가지고 화폐의 발달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 가면 또 화폐박물관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안에 화폐박물관 안에 옛날에 썼던 다양한 유형의 화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돌도 썼습니다. 돌에다가 뭐 새겨가지고, 아니면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조개 껍데기라든가 곡물도 썼고, 기타 이제 금속 화폐가 나온 거죠. 그러다가 상품 화폐입니다. 돌이라든가 조개 껍데기, 곡물 같은 것들은 상품 화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상품 화폐 뒤에 이어서 나온 게 바로 금속 화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귀금속을 처음에는 무게를 달아가지고 화폐로 썼습니다. 귀금속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썼는데 뒤에 이제 이걸 녹여서 화폐를 만든 거죠. 주조화폐라고 합니다. 주조화폐 해가지고 주로 이제 금화나 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것도 이제 거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운반하기가 힘들죠. 거래 규모가 큰데 그 금화를 갖다 한자로 등에다 지고 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죠? 지폐입니다. 물론 지폐를 발행할 때는 처음에는 금을 보관하고 금을 보관한 다음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폐를 가지고 와서 금과 교환을 요구하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태환 지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금과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화폐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에는 불환 지폐, 언체인저블, 금과 교환하지 않는 지폐가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으로 화폐가 나오게 됐는데, 여기도 이제 그 한국은행 가면 그 경제교육 사이트에 다양한 유형의 화폐 해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화폐인데 뭐 주로 지폐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또 지폐도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까? 지폐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지폐 대신에 이제 신용카드가 보편화됐고, 또 신용카드 뒤에 이어서 나온 게 또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은 또 암호화폐까지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는 아직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를 화폐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이제 참고로 이런 암호화폐도 등장을 했다. 물론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등장했다는 걸 갖다 언급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현재 화폐인데 우리가 동전이라든가 아니면 지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우리가 지폐 그 인쇄한 종이 그거 엄청나게 비싼 종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구성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사용해도 뭐예요? 마모가 안 되죠. 또 운반이 편리해야 합니다. 화폐가 되려면 운반이 편리해야 되죠. 또 형태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액 거래도 편리해야 되는 거죠. 자, 거래입니다. 소액 거래가 이렇게 여러 번 보고 또 수정도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또 역시 또 오자가 또 나오네요. 소액 거래. 자, 소액 거래가 편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위조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화폐 특징이고, 바로 이러한 특징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높은 유동성을 요구함에 따라 지폐가 이제 보편화된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폐가 너무 많이 남발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지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 가지고 지폐가 남발된다.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마다 그 중앙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갖다 관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건 역사와 경제학 해가지고 이 책에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관심 있게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보통 두 가지를 갖다가 중요시합니다. 자, 첫 번째는 화폐는 그 지불수단이라는 역할입니다. 자, 지금은 지불수단이라고 해서 통합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거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환의 매개 역할을 갖다 하는 거죠. 화폐가 등장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거래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폐가 나온 거죠. 화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화폐는 예컨대 내가 돈을 빌렸다. 빌린 돈을 갚을 때 화폐가 이용되죠. 또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등록금을 낼 때도 화폐가 이용됩니다. 이런 것도 지불수단이라고 해서 구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채권, 채무 관계를 종결시키고 또 내가 이제 내야 될 돈 내야 되고 세금도 내고 이럴 때 지불수단이죠. 그래서 교환의 매개수단과 지불수단을 별도로 구분했던 건데 뭐 지금은 지불수단을 갖다가 교환의 매개수단에 다 통합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통합해서 어떤 책에서는 지불수단이라고 언급을 하고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교환의 매개수단이라고 아직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의 첫 번째 기능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뭐요? 일반적 지불수단이라는 기능입니다. 두 가지는 이제 통합해서 하나로 파악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치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물과 교환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또 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가지고 있으나 상품을 가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실물과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어야만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물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화폐를 보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신 뭐예요? 실물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경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커맨딩 IC에서도 보셨죠. 인플레이션 경제, 자꾸난 물가가 오른다. 이럴 때는 뭐예요? 수중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즉시 시장 가서 뭐예요? 나중에 필요하지만 어떤 실물과 교환해가지고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것이 물가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 교환의 매개 수단하고 가치 저장 수단을 얘기를 했는데 학파들 간에 중요시하는 기능이 또 다릅니다. 뒤에 가면 언급되지만 예컨대 고전학파 같은 경우 있죠. 고전학파 계열의 학자들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는 기능만 강조합니다.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는 기능, 이걸 중요시해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거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케인스 학파는 어떠냐? 자, 케인스나 케인스 학파의 경우에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기능을 중요시합니다. 그것도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화폐 수요 이론에서 이제 두 학파 간에 아주 큰 차이를 또 보이게 되는데 그 배후에 이게 있는 거예요. 화폐 수요 이론에서 고전학파하고 케인스 학파 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 얘기할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 별로 요새는 강조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화폐는 회계 단위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가치 척도라고도 합니다. 회계 단위 또는 가치 척도. 근데 10,000원짜리 상품이 있다. 그럼 그 상품은 뭐예요?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 단위라고 해가지고 모든 상품의 가치가 회계 단위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법정화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갈 텐더라고 해서 법정화폐. 지폐인데 종이 조각 아닙니까? 종이 쪽지인데 이걸 화폐라니요.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거죠. 국가가 법으로 인정. 이게 화폐다 해가지고 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레갈 텐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화폐. 자, 분명히 무위조된 것도 아니고 화폐인데 이걸 지급을 갖다가 거부한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내가 물건 사면서 지폐를 냈는데 주인이 그 믿을 수 없다고 안 받는다. 그러면 처벌받는 겁니다. 이런 게 법정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레갈 텐더. 그래서 회계 단위는 오늘날 그 법정화폐라든가 또는 현금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기능이죠. 법정화폐 또는 현금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교환의 매개수단과 가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 그 두 가지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교환의 매개수단이라는 기능하고 가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화폐의 정의가 달라져요. 어디까지를 화폐를 볼 것이냐. 우리가 화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현금만 화폐죠. 현금만 화폐입니다. 지폐나 동전과 같은 현금만 화폐인데 물론 이제 그 현금 대신에 고액 거래를 위해서 수표를 만들어서 사용하죠. 비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수중에 큰 돈을 갖고 있는데 이걸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기 힘들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돈을 잠시 은행에 맡겼다. 잠시 은행에다 맡긴 다음에 필요하면 카드로 꺼내가지고 현금으로 쓸 거예요.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하고 은행에 잠시 맡겨놓은 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거죠. 없죠. 그게 차이가. 그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거 요금을 예금이라고 하는데 그 요금을 예금도 당연히 뭐예요? 현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예컨대 내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적금을 든다. 또 정기예금을 한다. 정기예금은 목표가 뭐죠? 이자 수입이 목적이죠.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잠시 맡겨놓은 게 아니라 이자를 얻기 위해서 은행에다 맡긴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는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잠시 맡긴 예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환의 매개수단이라는 기능하고 가치 저장수단이라는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화폐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기능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 저장수단, 회계단위 봤는데, 자, 회계단위는 이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고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하냐? 학파 간에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화폐의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도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폐의 기능과 이제 통화량 개념이에요, 이게. 흔히 시중에 흘러다니고 있는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거죠. 통화량. 시중에 흘러다니고 있는 돈의 양이 얼마냐 이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통화량을 얘기를 할 때 화폐를 어디까지 화폐로 정의하느냐, 어디까지 화폐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통화량에도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화폐금융론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에서. 그래갖고 약자로다가 money1, M1, M2, M3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물론 M1, M2, M3를 갖다가 실제 활용할 때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예금의 종류도 차이가 있고 나라마다 금융상품도 다 차이가 있죠. 통화제도가 차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M1은 통화, M2는 총통화, M3 해가지고 총유동성, 그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교과서의 구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라마다 다르고, 따라서 우리가 그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한국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화량 범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정의하고 있는 통화량 개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좁은 의미의 화폐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화폐. 흔히 갖다가 협의 화폐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가 협의죠. 그러니까 협의 화폐라고 해서 M1으로 정의합니다. M1으로 정의하는데 이건 뭐냐? 자, 민간이 보유한 현금이에요. 현금에다가 또 한 가지 일반은행에 요구불 예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더한 겁니다. 요구불 예금은 잠시 은행에 맡겨놓은 겁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현금이기 때문에 잠시 맡겨놓은 거. 그렇지만 내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하고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좁은 의미의 화폐 해가지고 M1이라고 합니다. 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현금이죠. 현금은 누가 공급한 겁니까? 중앙은행이 공급한 거죠. 당연히.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은 중앙은행이 공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맡긴 요구불 예금이 있어요. 그 요구불 예금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예금이에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그런 예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불 예금을 하는 목적은 뭐냐? 잠시 필요하지 않은 돈 잠깐 은행에다 맡겨놓은 겁니다. 요구불 예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은행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은행이라고 하는 용어,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냥 상업은행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영어나 책에서는 커머셜 뱅크라고 그래요. 일반 은행을 커머셜 뱅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죠. 돈놀이 하는 데 아닙니까, 은행은. 여기 졸업생 중에서도 은행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은행에서 하는 일, 그건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할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도 월급 많이 주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다 고졸에서 상고 나온 사람들 뽑아갖고 은행 운영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뭐 은행원을 제가 비할 의도로 한 얘기는 아니고, 하는 일이 좀 많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행이 바로 영리 목적의 예금입니다. 은행입니다. 커머셜 뱅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상업은행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 상업은행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었습니다. 상업은행. 예,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있었던 한일은행하고 통합됐다가 지금은 그 한일은행이 우리은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이라고 안 하고 그냥 보통 예금은행이라고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은행을 예금은행이라고도 하고 또 일반은행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구불 예금은 당연히 일반은행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저축성 예금이지만, 저축성 예금은 원래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에요. 정기예금 이런 것들 다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인데, 그 저축성 예금 중에서도 수시 입출이 가능한 예금이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요구불 예금의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약간 금리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하고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하고는 금리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저축성 예금이 당연히 금리가 높죠. 그렇지만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제든지 현금화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현금화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도 요구불 예금에 포함시켜서 같이 M1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액환 증서라든가, 소액환 증서 일종의 수표 비슷한 겁니다. 또 여행자 수표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현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M1에다 포함을 시킵니다. 좁은 의미의 화폐 또는 협의의 화폐입니다. 반면에 이거보다 넓은 의미의 화폐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화폐는 당연히 광의의 화폐라고 합니다. 광의 화폐. 그래서 M1에다가 저축성 예금을 더합니다.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예금을 포함시켜요. 자, 저축성 예금이라는 게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까지 포함된 넓은 의미의 통화가 바로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그런 겁니다. 정기예금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M2라고 하는 개념 있고요. 자, 지금 M2, M3에다가 또 한 가지 이제 광의의 유동성이라고 해서 L도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한국은행에 좀 이런 것 좀 화질 좀 똑바로 해가지고 좀 잘 나올 수 있게 다시 그릴만도 한데요, 그렇죠? 출판사가 만든 거니까 또 저자가 만든 거라면 이거 슬라이드 파일 받아가지고 좀 눈에 잘 띄게 똑바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한국은행의 그 경제교육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한국은행 좀 들어가서 가끔씩 이것저것 검색하고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죠. 한국은행 사이트, 그 다음에 경제배움 2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제가 첫 시간에 알려드린 그런 사이트 자주 활용하면 큰 도움 받습니다. 괜히 그냥 네이버에서 대충 검색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거 퍼나르는 것보다 아무튼 전문적인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캡처해가지고 논문 썼다가 아주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퍼나갔다가 아니 어떻게 쓰레기 퍼다가 논문에다 집어넣어요 그거를. 근데 누군가 딱 그냥 발표할 때 지적하니까 그냥 찍소리 못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글 같은 거 쓸 때 물론 지금은 이제 뭐 포털에도 아주 가치 있는 자료들이 꽤 많이 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만든 사이트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전문가가 제대로 만든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연구원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제대로 된 내용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통화의 종류인데 금융상품의 유동성 종류에 따라 정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현금화되느냐 이거죠. 얼마나 빨리 현금화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M1은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M2는 원래 목적이 저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쳤죠. 그러니까 유동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유동성이 좀 낮다. 현금화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통화라고 합니다. M1. 한국은행에서 이걸 협의통화라고 그래요. 좁은 의미의 통화. M1. 현금 더하기 요구불예금 더하기 수시입 출식 저축성 예금 더합니다. 그 다음에 광의통화 M2인데 M1에다가 정기예적금 또 2년 미만 금융상품 등 포함시켜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기다 광의통화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보다 넓은 개념에 LF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해서 LF라고 하는 약자 씁니다. 여기에는 2년 이상 정기예적금도 포함시켜요. 금융기관 유동성 LF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의의 유동성. 리쿼디티라고 하는 리쿼디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에서는 M3라고 많이 정의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광의 유동성 해가지고 L 표시합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죠. 다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안정증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기업들이 발행하는 여러 가지 회사채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시중에서 거래가 됩니다. 가치를 가지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정부가 발행한 국채 이런 거 다 포함시켜가지고 넓은 의미의 유동성, 그래서 광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M1, M2, LF, L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좀 구분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1하고 M2는 흔히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는 금융기관 유동성이나 광의의 유동성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근데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입니다. 원래 화폐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면 보통 교과서 한국은행에서 만든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를 공급하고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를 공급한다. 그 다음에 일반은행이 있는데 일반은행은
파생 통화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생된 거예요. 본원 통화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를 공급한다. 물론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갖다 공급할 때는 중앙은행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의 기능을 통해서 본원 통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원 통화가 공급되면 일반은행은 은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금 받고 대출하는 거죠. 그 예금을 받고 그 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파생 통화가 창출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신용창조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일반은행은 신용창조 기능을 통해서 파생 통화를 공급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통해서 본원 통화를 공급한다. 그리고 일반은행은 신용창조 기능을 통해서 파생 통화를 공급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갖다 공급하는데 여기 중앙은행의 그 경제교육 홈페이지에 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능이 뭐냐? 첫 번째,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죠. 이걸 발권은행이라고 합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발권은행이라고 그래요. 또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입니다. 은행이 돈이 모자랄 때 이럴 땐 중앙은행에서 빌려줍니다. 또 은행도 마찬가지로 은행도 중앙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은행이 예금을 갖다 받죠. 그럼 예금 중에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금한 사람이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예금 받은 것 중에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지급준비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급준비금을 다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지급준비금 중에 일부는 중앙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준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지급준비예치금이라고 해서 지준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은행에다 중앙은행에다 예금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돈이 모자랄 때 중앙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합니다. 은행의 은행입니다. 또 세 번째,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은행이다. 자, 정부도 돈이 모자랄 때 중앙은행에서 빌려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이다.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외화자금을 관리합니다. 중앙은행은 외화자금을 관리한다. 그래서 보통 중앙은행의 기능을 네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발권은행이라고 하는 기능,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또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이런 기능. 이와 함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하죠.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통화정책. 자, 우리 책에서 지금 화폐 금융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용어 쓰셔야 돼요. 통화정책입니다.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어도 통화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하고 또 금리를 조정하기도 하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물론 통화량을 조절하게 되면 이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결국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의 목표 두 가지. 자, 미국 페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에다가 고용 안정을 포함시켜요.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오직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그와 함께 당연히 금융 안정도 부수적인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는 물가 안정 하나만 중시한다는 거죠. 금융 안정은 이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게 아니고 그냥 금융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고, 어쨌든 간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이와 함께 금융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 기능 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중앙은행 메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BOK.OR.KR 들어가면 중앙은행이 나와요. 여기 지금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갖고, 자,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금융통화위원회예요.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하고 있는 것이고, 요 뒤에 한국은행 총재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나와 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배경사진 사진이죠. 그림인데 이게 바로 이제 초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입니다. 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게 통화정책의 결정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자, 한국은행 메인 사이트 보세요. 자, 한국은행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통화정책이 나와 있는데 이 통화정책은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통화정책. 좀 이따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잠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또 한 가지 목표가 뭐예요? 금융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나옵니다. 금융 안정을 위한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외환이라든가 국제금융. 한국은행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제 통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 교육 나와 있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이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경제 교육 사이트. 여기 들어가면 다양한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상은 다양합니다. 일반인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여러 가지 그 경제 교육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금요 강좌가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금요 강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요 강좌 들어가 가지고 50번만 참석하면, 졸업할 때까지 50번만 참석하면 금융기관 들어갈 때 뭐예요? 아주 막강 스펙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행정학과라고 해서 뭐 행정학과 진출하는 경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꼭 공무원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공무원이 되더라도 뭐였죠? 금융 쪽이나 이런 데 관련할 수 있는 이런 데 막강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한국은행도 공모전 많습니다. 금융경제법의 연구논문 현상 공모해가지고 공모전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우연히 그냥 뭐 인스타그램은 자주 안 들어가는데 하도 바빠서 못 들어갑니다. 아예 페이스북도 거의 못 들어가고 우연히 뭐 어떻게 누르다가 앱을 인스타그램 들어갔더니 경영학과 학생 하나가 어디서 뭐 또 공모전이 있어서 상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상을 탔는데 최우수상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보니까 지도교수까지 나왔더라고. 지도교수 해가지고 경영학과에 김서영 교수가 지도해가지고 김서영 교수님이 학생들 많이 지도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지도하자고 최우수상 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상장 받은 걸 갖다 올려놨길래 제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김서영 교수한테도 보냈죠. 어떻게 이렇게 참 좋은 일 한다 했죠. 그랬더니 학생들은 꽤 관심이 있어 하는데 접근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두려워서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냥 술술 풀립니다. 처음에 접근하기가 힘들지. 지금 방학이 아니라 이거 지금 그 방학 같은 기분이 지금 학교 게시판에 공모전 꽤 많아요. 포스터가 공모전 포스터가.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가지고 한번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한번 응모해보면 이거 쏠쏠치 않게 이것도 부수입이 됩니다. 과거 졸업했던 경영학과 학생 하나는 거의 1년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공모전 수입을 올린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전의 달인이라고 해서 뭐 별명도 붙여주고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면서 부수입을 꽤 올리고 있어요. 한번 해보면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다양한 데서 시행하는 공모전 이런 거 좀 참석해가지고 자기 능력도 키우고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 또 짭짤한 부수입도 생기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 사이트 한번 들어가시고 특히 그 경제교육 사이트 들어가서 금요 강좌하고 이런 것들 한번 더더구나 요새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들어가기 좋죠. 이런 거 찬스입니다 진짜.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금융기관 진출할 때 또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금융 관련으로 나갈 때 아주 큰 스펙이 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또 물가 안정 목표가 있습니다. 2.0%.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입니다.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물가 안정.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 한국은행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한국은행에 소개하는 게 나와요. 설립 목적인데 한국은행은 뭐다?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해요. 물가 안정 목표. 좀 전에 얼마였죠? 2.0%였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 경제, 또 나라 경제라는 말 써요. 요새는 옛날엔 국민 경제라고 했습니다. 내셔널 이코노미인데 내셔널 이코노미를 갖다가 교과서에서는 영어 교과서에서는 내셔널 이코노미. 근데 그걸 갖다가 국민 경제라고 번역을 해왔는데 그게 언제부터 쓰이던 용어냐? 일제 때부터 쓰던 용어입니다. 일제 때부터 쓰던 용어예요. 국민 경제라고 해서. 근데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거 써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경제라는 말을. 예전에 국민학교, 지금은 다 뭐로 바뀌었죠?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것처럼 그러면 국민경제라는 용어도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용어를 갖다가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를 쓰는 인간들은 그걸 안 바꿔놔요. 교과서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 거쳐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셔널 이코노미 교과서에서 국민경제라고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쓸 때는 나라 경제라고 쓰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쓰고 있잖아, 용어를. 나라경제라고. 그래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그림에 나와 있지만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두 가지가 이제 한국은행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물가 안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물가 안정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돈의 가치가 물가 수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물가 안정은 돈을 발행하고 발권은행, 돈을 발행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이런 정책을 뭐라고 한다? 통화신용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통화신용정책.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절대 화폐 금융정책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통화정책. 또 정확하게는 통화신용정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1년에 2번에 국회에 대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1년에 2번 보고서를 내는데 보고서 제목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해서 아까 2.0%라고 하는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해서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공표합니다. 공표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통화정책이에요. 통화정책 해가지고 통화정책의 서브 메뉴에 나오는 게 통화정책 목표, 통화정책의 운영체제, 통화정책의 방향, 통화정책의 수단. 이거 한 번씩 다 클릭해 보세요. 통화정책 수단 클릭하면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책에 나와요, 물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통화정책의 운영체제하고 통화정책의 방향 이걸 보시면 적어도 화폐 거시와 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목표, 통화정책이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통화신용정책이 아니라 줄여가지고 통화정책이라고 하고 있죠. 뭐냐면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 유통되는 화폐, 경제 내 유통되는 화폐인데 여기에는 뭐예요? 통화, 본원통화 및 파생통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일반은행은 신용창조 기능을 통해서 파생통화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은행에 파생통화 공급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냐?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다 화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화폐라고 할 때 현금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화폐라고 할 때 이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내 유통되는 화폐, 화폐의 양, 통화량이에요. 이게 양이나 가격, 화폐의 가격이 뭡니까? 금리입니다. 화폐의 가격이 바로 금리, 화폐의 가격,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화폐의 양, 통화량, 그 다음에 화폐의 가격이 뭐다? 금리,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화폐 가치, 즉 물가 안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안정적 성장이에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안정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통화정책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정의나 마찬가지예요. 통화정책. 그래서 한국은행법 제1조, 한국은행법 제1조 1항.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법이니까 정확한 풀네임이 다 들어갑니다.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통화신용정책과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하나만 나와요. 한국은행법에는. 은행법에 하나만 나옵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이거 또 법이 아직도 국민경제예요. 법은. 법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아직도 60년대 70년대 사고에 젖어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후진적인 게 뭐예요? 법. 법에 쓰이는 용어들, 이것들.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돼 있지만 한국은행은 나라경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뭐다? 물가 안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국민경제가 안정적 성장,
이 얼마나 가슴 뛰는 말입니까? 안정적 성장이라는 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안정적 성장. 저는 이 말만 들어도 맨날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국민경제가 나라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함께 뭐가 중요하다? 금융 안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 1조 제2항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는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요. 금융 안정. 그래서 그만큼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법 제1조 1항, 2항 나와 있는 게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그 나머지 아래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과 다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보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정책의 수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도 나오는데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합니다. 조작이라고 안 합니다. 영어로 이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오퍼레이션. 그걸 옛날엔 조작이라고 썼어요. 공개시장 조작. 여러분들 느낌에 조작이라는 단어가 뉘앙스가 어떤가요? 조작. 뭔가 나쁘게 변형시키는 거 이런 거죠. 그렇죠? 공개시장 조작 이런 말 안 쓰고 옛날엔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해가지고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갖다 매매하는 거예요. 국채나 공채, 국공채를 매매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의 증권을 사고 팔아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통화량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지만 다른 거 안 써요. 지금 세 가지가 나오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공개시장 운영,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게 페드가 있습니다. 피더럴 리저브 보드 해가지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최고 통화정책의 의사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그 기구 이름이 뭐냐? FOMC입니다.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예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해서 페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아예 그냥 오픈 마켓이에요. 미국에서는 뭐예요? 통화정책이. 주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개시장 운영이 선진국들 대부분이 여기에 의존해서 통화량을 조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증권의 매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및 환매, 통화안정 개정 예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 여수신제도, 이게 이제 재할인율 정책이라고 보통 나와요. 교과서에. 여수신제도를 재할인율 정책, 지급준비제도는 지급준비율 정책 해가지고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주로 쓰는 건 뭐예요? 공개시장 운영을 씁니다. 이거 하나. 거의 여기에 의존해요. 지금 나머지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시행됐던 게 언제냐면 나머지 두 가지가 맨 마지막에 시행됐던 게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뭐 안 써요 지금은. 그래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세 가지가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 좀 전에 그림에 나왔었죠. 그림에 나왔는데 중앙은행의 역할 또는 중앙은행의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발권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의 역할 첫 번째는 현금 통화를 발행한다. 발권은행이에요. 근데 화폐라고 하는 건 한계 비용이 매우 작지요. 화폐 한 단위 발행할 때 추가되는 비용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라고 하는 건 독점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초과 공급이 생깁니다. 남발돼야 남발. 은행들이 만약에 다 같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화폐가 남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갖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은 민간은행, 은행의 은행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었죠. 민간은 은행의 은행. 저 은행도 예금 받은 다음에 지급준비금 남겨놓으면 그 지급준비금 중에 일부를 갖다가 중앙은행에다 맡긴다고 그랬죠. 지준예치금이라고 그래요. 대한국은행, 지준예치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로 대한은 지준예치금이라고 해서 계정에 기록합니다. 또 중앙은행에서 돈이 모자랄 땐 차입도 합니다. 물론 중앙은행에서 차입할 때는 상호보험을
재할인하는 방식으로. 원래 그 어음이 있죠. 은행이 거래 기업으로부터,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으로부터 어음을 갖다 받고 돈을 갖다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할인한다고 합니다. 디스카운트. 근데 은행도 돈이 모자라면 할인해주고 가지고 있던 어음을 가지고 와서 뭐요? 중앙은행에서 또 할인을 받아요. 또 할인받기 때문에 이럴 때 이걸 재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디스카운트. 재할인 받음으로써 상업어음을 재할인해가지고 돈을 갖다 빌리는 거예요.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이럴 때 적용하는 금리가 있겠죠. 그게 재할인율이에요. 상업어음을 재할인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재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 발권은행이다. 현금 통화를 발행한다. 은행의 은행이다. 또 세 번째,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입니다. 정부 자금의 예금 또는 인출도 가능하고 정부에다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안정이라든가 또 화폐시장 및 자본시장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죠. 금융 안정을 위한 거예요. 금융 안정을 위해서 화폐시장이나 자본시장을 조정하는 것도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제도를 관리하고 또 공황이나 경기 화열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공황이라든가 극도의 경기 침체죠. 경기 과열은 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은 것도 안 좋고 너무 좋은 것도 안 좋고 방지해야 돼 이건. 왜냐하면 경기가 과열되면 이럴 때 발생하는 게 뭐죠? 이럴 때 발생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 100% 발생해요. 공황이 있게 되면 실업이 발생하고. 근데 실업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는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해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정책도 중앙은행이 합니다. 기타 이자율 조절이라든가 금리를 갖다 결정하는 것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또 여러 가지 그 직간접적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합니다. 통화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우리 책에 화폐금융정책이라고 나왔어도 통화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은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외화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외화자금을 관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앙은행의 역할 또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을 갖다가 크게 미시적 측면하고 거시적 측면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미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주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거죠. 좀 전에 금융안정을 얘기를 했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미시적 측면에서의 기능이다. 그래서 이제 민간은행의 은행이라고 하는 기능, 은행의 은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폐시장이라든가 자본시장을 조정하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루는 게 바로 금융안정입니다. 그래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은 미시적 측면에서의 역할이고, 반면에 통화가치, 화폐가치 안정을 유지하는 거 있죠. 이게 거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거시적 측면에서 통화가치 안정을 유지하는 거, 이게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예요. 현금 통화를 발행하고 또 여러 가지 외화를 갖다 관리하는 이런 기능, 이런 걸 통해서 통화가치 안정, 즉 물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통화가치 안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역할입니다. 자, 현실과 경제학에서 그림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은행과 금융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그 금융 위기도 많이 맺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중앙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용경색이라고 하는 위기에 빠져가지고 돈이 없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뭐예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럴 때 은행도 마찬가지죠. 그 은행이 결국 무슨 은행, 무슨 금융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동성 위기에 빠져가지고 돈이 없을 때 돈 빌릴 수 있는 게 중앙은행이에요. 그동안 은행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은행들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맡기고 대신 뭐예요?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이 중앙은행이 이만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능은 이제 1차적으로 미시적 측면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기능입니다.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을 위한 이런 기능도 하고 또 화폐 가치 안정을 위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의 안정은, 은행이라든가 기타 증권회사 같은,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의 안정은 미시적 측면에서 금융 안정이에요. 미시적인 측면. 그래서 개별 금융기관들이 자체 능력으로 어려움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예금과 대출을 갖다가 다른 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걸 신뢰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갖다가
금융기관의 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시적 금융안정이에요. 자, 금융기관의 안정입니다. 금융기관의 안정은 미시적 금융안정. 반면에 금융시장의 안정은 뭐냐? 금융시장은 거시적인 거 아니에요. 나라 경제 전체가 다 연계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고 할 때는 바로 거시적 금융안정입니다. 거시적 금융안정.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라든가 그 나라 경제 전체를 갖다가 집계한 중요한 집계 변수예요. 주가, 환율 등 금융자산의 가격이 기초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 변수에 거품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거시적 금융안정, 금융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과 금융안정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는 박스에 나와 있죠. 좀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다 우리가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여기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역할을 갖다 대신합니다. 한국은행 산하에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금융결제원, 예탁원 다. 이걸 다 총괄해가지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대부자의 역할이 바로 한국은행이에요. 발권은행이니까 돈을 찍어낼 수 있단 말이죠. 돈을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한국은행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증권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어음이 있잖아요. 어음을 담보로 받아놓고 돈을 갖다 빌려줬다. 그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 어음 이걸 담보로 또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증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2007년 말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한 거죠. 한국도 아주 큰 타격을 입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각국 중앙은행의 대책이 바로 그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흔히 퀀티테이티브 이징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당시 페드 의장이 벤 버냉키예요. 가지고 마구 달러화를 찍어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헬리콥터를 뿌렸습니다. 6차례에 걸쳐가지고 대규모 금융 완화. 그래서 그 당시 페드 의장을 했던 버냉키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에요. 근데 그 결과 미국 경제가 살아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중앙은행의 대책인데 정책 금리를 동시에 인하합니다. 금리를 인하해야죠. 또 담보증권의 범위도 확대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원래 기축통화 국가 아니에요. 기축통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마구 찍어내서 뿌렸던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지금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망해가는 기업들 살려놓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망해가는 경제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당시가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가지고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고요. 자금 공급 채널을 다양화하고 자 미국 연준이 바로 뭐예요? 연준이 페드예요. 페드. FRB. 피더럴 리저브 보드 해가지고 FRB라고도 썼는데 요새는 다 페드라고 씁니다.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달러 교환업종. 이 달러 수합이라고 그래요. 수합을 갖다가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달러화가 긴급하게 부족할 때는 연준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협정까지 맺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도 했고 또 중소기업 대출을 갖다 크게 늘리기도 했고 2007년, 2008년, 9년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행이 시행했던 대책입니다.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왜 한국은행이 이런 대책을 세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것도 현실과 경제학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일반은행 보겠습니다. 아까 한국은행의 기능, 중앙은행의 기능을 통해서 본원 통화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은행은 신용 창조 기능을 통해서 파생 통화를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은행이 어떤 일을 갖다 하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은행이 하는 일은 영리 목적이죠. 예금 이자하고 대출 이자의 차액만큼을 갖다가 은행 수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행은 예금 받았다고 그걸 전부 다 대출하나요? 아니죠. 예금액 중에 일부는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왜냐면 예금한 사람이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잖아요. 그 예금한 사람이 돈 찾으러 올 때 대비해 가지고 지급 준비금을 보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금액을 대출하거나 또는 뭐예요? 은행이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뱅크런입니다. 옛날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몇 번 있었죠, 뱅크런. 뭐 소문냅니다, 누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은행이 있어요. 영화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영화에도 나왔던 건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꽤 오래전 영화인데. 그래서 지금도 그 영화의 스틸 컷이 맨케 경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뱅크런을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스틸 컷을 갖다가 또 제시하기도 하는데, 겁니다. 어떤 한 은행이 저 은행 지금 갖고 있는 돈 다 떼었다. 대출해줬는데 다 떼어가지고 뭐요? 예금한 사람이 찾으러 와도 내줄 돈이 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요. 그럼 당연히 그 소문 대상이 된 은행에다가 예금한 사람들은 다 같이 은행에 몰려들겠죠. 내 돈 내놓어. 내 돈 내놔. 찾으러 온 겁니다. 한꺼번에 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은행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죠.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은행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국가적으로도 많이 발생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스나 포르투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뱅크런이라고 그래요. 뱅크런. 예금자가 다 같이 몰려가서 예금자들이 다 같이 은행에 몰려가서 뭐요? 예금 인출하는 겁니다. 인출 사태. 대량의 뱅크런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량 또는 대규모의 예금 인출 사태. 망하기 전에 빨리 내 돈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은행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 경제를 갖다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가지고 이제 일반 은행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국민 경제 관점에서 볼 때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 뭐예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규제를 받는 겁니다. 요새 라임 사건, 라임 사태 신문에 연일 다 지금도 나오고 있죠. 옵티머스 사태. 그런 일을 은행이 합니다. 다들. 그래서 그런 일을 은행이 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못하게. 그래서 은행도 이러한 입장에 있다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행은 예금 받은 다음에 예금 중에 일부를 갖다가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급준비금 중에는 한국은행이 정한 최소한도의 비율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정한 최소한도의 비율만큼은 꼭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예금의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예금의 종류마다 지급준비율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게 법정 지급준비금입니다. 그 법정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required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필요 지급준비금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건 이제 일반은행이 보유해야 될 지급준비금의 최저 수준이에요. 최저 수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으로 규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은행은 또 이거 말고도 그동안의 영업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여유 있게 법정 지급준비금만 딱 보유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여유 있게 지급준비금만 딱 보유합니다. 이걸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준비금 빼기 필요 지급준비금 해가지고 초과하는 부분에서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입 지급준비금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해서 얻은 중앙은행에서 빌려온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통해 얻은 지급준비금 해가지고 차입 지급준비금도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정 지급준비금 요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행의 파생 통화가 어떻게 신용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좀 보셔야 합니다. 일반 은행의 예금이 있죠. 예금은 은행의 뭔가요? 부채죠. 은행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맡겨둔 자금이고 은행의 부채가 된다. 또 고객의 자금을 갖다 운용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저 고객이 맡긴 자금을 갖다 운용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은행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 업무라는 게 결국 부채와 자산 관리입니다. 은행 업무는 부채와 자산 관리. 그래서 이 구체적 은행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대차 대조표
지금은 대차대조표라고 안 쓰죠. 뭐라고 합니까?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이제 T 계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은행의 핵심적인 계정이 뭐가 있어요? 본원적 예금, 수익자산도 있고, 지급준비금이 있죠. 은행의 대출이 있죠. 파생적 예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차대조표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T 계정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먼저 예금 중에 본원적 예금이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예금이에요. 외부로부터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은행 입장에서 본원적 예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현금으로 예금하죠. 현금으로 예금하게 되면 그 예금이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본원적 예금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현금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예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부채입니다. 부채가 되고, 이걸 만약에 예금을 갖다 투자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자산이 되는 거죠. 예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채이면서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은행의 보유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예금의 성격을 그렇게 좀 봐주세요. 세 가지. 예금은 은행의 부채이면서 또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은행이 가지고 있죠. 보유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은행이 투자를 해가지고 예금 들어온 돈 갖고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얻은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을 수익자산이라고 합니다. earning asset, 수익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은행의 부채는 요구불예금. 자,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는 건 아시죠? 요구불예금 40만. 그 다음에 이제 자산에는 지급준비금 10만. 지급준비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중앙은행의 예치금도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중에 일부는 중앙은행에다가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보유한 현금도 있고 중앙은행 예치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말고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이죠, 이게. 그래서 T계정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적 예금, 요구불예금으로 예금이 들어왔다. 이게 바로 본원적 예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산 해가지고 이게 유가증권이 바로 수익자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금 중에 일부를 갖다 보유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급준비금인데 그 중에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지급준비금 중에 일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는데 이걸 시재금이라고 합니다. 시재금, 용어예요. 볼트캐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볼트캐시라고 해서 시재금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중앙은행에다 맡겨야 되는 거죠. 중앙은행 예치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급준비금은 고객이 언제 예금을 인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보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급준비금 10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캐시인 볼트 또는 볼트 캐시가 있고요. 일부는 중앙은행에다 예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지고 실제 지급준비금에서 필요 지급준비금 뺀 나머지가 초과라고 그랬죠. 초과 지급준비금.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은행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T 계정을 통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은행이 예금 받은 돈을 대출한단 말이죠. 대출받는 과정에서 파생적 예금이 만들어져요. 파생적 예금. 그래서 은행의 대출 해가지고 은행의 대출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초과 지급준비금은 최소화해야 되죠. 초과 지급준비금을 최소화한다.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예금 받는 돈을 최대한 대출해야만 그만큼 이자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대출하고 투자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예금한 사람이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필요 지급준비율을 정해가지고 지급준비금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초과 지급준비금은 최소화해야죠. 그래야만 최대한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대출로 인해서 차입자 요구불예금이 증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파생적 예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출을 통해서 파생적 예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자산하고 부채 항목 보시게 되면 자산에는 이제 지급준비금이 있고요. 지급준비금 10만 있고 그중에 이제 시재금하고 중앙은행 예치금이 있고요. 자, 유가증권이 이제 30이 있습니다. 이제 대출이 2만이 들어가죠. 대출. 가지고 결국 이제 요구불예금 다 합친 것이 뭐예요? 42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로 인한 차입자 요구불예금의 증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바로 파생적 예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원적 예금하고 파생적 예금 두 가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대출한 결과 차입자 요금일금이 증가한 거예요. 2만 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2만 원이죠. 일반은행의 예금 통화의 창조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용 창조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급준비금을 남겨놔야 되는 경우만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차입한 사람이 그 빌린 돈을 일부를 갖다 현금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를 갖다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면 그 현금 보유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형이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현금 인출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차입자들은 대출받은 자금을 전액 사용한다는 거죠.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전액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갖다 받은 사람은 또 그 전액을 자신의 은행에다가 예금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래은행에다 예금한다. 그럼 또 대출받은 돈이 다시 은행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은행은 그 예금한 돈을 갖다 예금받은 돈을 또 다시 이제 대출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 액수가 엄청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은 돈을 전액을 자기 거래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되게 사업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업이 대출을 받았다. 투자를 위해서 기업이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대출받은 돈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는 뭐예요? 어음 발행해서 쓰잖아요. 어음을 갖다 발행하려면은 그 돈을 갖다가 자기 은행에다가 예금해야 되는 것이죠. 가지고 예금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모형을 단순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은 돈 전액을 자신의 거래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금 받은 은행에서는 또 뭐예요? 그 중에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또 전액을 대출한다고 봅니다. 그럼 또 예금 대출받은 사람은 다시 또 예금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은행 조직 전체에서 예금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그 예금이 바로 뭡니까? 예금이 바로 파생통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배가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몇 배가 증가할 것인가 하는 걸 갖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본원적 예금이라고 해서 은행에 처음 들어온 예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급준비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대출한 액수인데 지급준비금은 빼고 나머지를 대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 A를 갖다 보겠습니다. A의 경우 최초에 들어온 본원적 예금은 H만큼입니다. 근데 H 중에서 지급준비율이 R이라고 했을 때 필요 지급준비율만큼만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R의 비율만큼은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RH만큼은 지급준비금 보유하고 나머지를 1-RH만큼 대출합니다. 이 대출받은 돈을 대출받은 사람은 또 자기 거래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R 곱하기 H만큼의 예금이 B은행에 예금된 것입니다. 이게 대출받은 돈이 대출받은 전액을 예금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 B의 본원적 예금은 1-R 곱하기 H고 이 중에서 R의 비율만큼을 지급준비금 남겨놓고 또 나머지를 대출하죠. 그럼 대출은 1-R 비율만큼 대출하는 거니까 1-R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만큼을 대출합니다. 그러면 대출받은 사람은 이 돈을 또 자기 거래 은행에다가 전액을 예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 C의 경우 예금이 또 얼마 들어왔습니까? 1-R 제곱 H만큼 들어왔죠. 그럼 이제 은행 C는 그 중에서 R의 비율만큼을 지급준비금 남겨놓고 나머지 1-R 비율만큼을 대출합니다. 그러니까 1-R의 3승 H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전체 은행 조직 또는 은행 제도 내에서 무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무한 등비급수가 되겠습니다. 무한 등비급수 계산 공식은 아시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무한 등비급수의 계산 공식은 1-공비분의 초항입니다. 1-등비분의 초항이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본원적 예금을 다 합칩니다. 본원적 예금을 다 합쳐가지고 H 더하기 1-H 더하기 1-R 스퀘어 H 더하기 해갖고 무한정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비가 얼마입니까? 등비는 1-R이죠. 그래서 1-R, 1-등비분의 초항입니다. 그래서 1-R분의 초항이 얼마예요? H죠. H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R분의 1 H가 나옵니다. 본원적 예금의 합계는 R분의 1 H예요.
마찬가지로 지급준비금을 다 합칩니다. 다 합치니까 H만큼 됩니다. 그래서 또 대출받은 걸 다 합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R분의 1-H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최초의 H는 바로 본원적 예금이라고 하시는 거죠. 본원적 예금이고 최초에 들어온 본원적 예금 되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최초에 들어온 본원적 예금은 중앙은행에서 나온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중앙은행에서 나온 돈이 은행에 예금된 것이기 때문에 이 H가 바로 본원통화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 그래서 여기서 전체 예금의 합계는 R분의 1 H가 되는 것이고, 전체 예금의 합계 그 중에서 이제 순수하게 은행 조직 내에서 창출된 파생통화의 크기는 자, R분의 1 H에서 뭐예요? H를 빼야 되는 거죠. R분의 1 H에서 여기서 R분의 1 H에서 H를 빼야 되는 거죠. H는 지급준비금이니까 이걸 뺍니다.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R분의 1-R 곱하기 H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H를 뺀 값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은행 조직 내에서 만들어진 신용창조의 크기는 R분의 1-R이고, 이때 본원적 예금의 합계는 R분의 1 H가 되는 겁니다. 앞에 붙은 계수 R분의 1, 또 R분의 1-R 있죠. 이걸 우리가 승수라고 합니다. 배수 아니에요. 지금 본원적 예금은 본원통화 H에 R분의 1배, 배수 아닙니까? 우리가 배수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승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화 승수라고 하는 개념, 또 파생 통화의 크기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인 출이 없는 경우 경제내 총 예금액을 다 합칩니다. 각 은행의 본원적 예금을 다 합친 거죠. 얼마가 됩니까? R분의 1 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분의 1 H 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니까 이건 이제 1-등비분의 초항입니다. 1-등비분의 초항 해가지고 무한등비급수의 계산 공식에 따라 집어넣는 것이고, 계산하니까 R분의 1 H가 됩니다. 그래서 H 전액이 필요 지급준비금으로 묶일 때까지 대출을 지속한다. 그래서 여기 은행 전체 지급준비금의 합계는 얼마예요? H라고 그랬죠. 두 번째 열에 H가 나왔습니다. 지급준비금의 합계고, 그래서 R분의 1 H에서 H를 빼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R분의 1 H에서 H를 뺀 것이 순수한 신용창조 금액이죠. 은행 조직 내에서 창출된 순수한 신용창조의 금액입니다. 이것이 R분의 1-R 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금액 중에서 최초의 본원적 예금을 뺀 나머지, 그래가지고 R분의 1-R 곱하기 H가 되는 겁니다. 자, 순수하게 은행 조직 내에서 창출된 신용창조액은 R분의 1-R배가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승수 개념을 갖다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예금은행 제도의 순수한 신용창조, 예금은행 제도의 순수한 신용창조는 최초의 은행이 가진 초과지급준비금, 뭐죠? 초과지급준비금 해가지고 1-R 곱하기 H였는데 이거에 뭐예요? R분의 1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분의 1배 배수죠? 배수. 가지고 R분의 1을 갖다가 신용승수라고 합니다. 멀티플라이어. 크레딧 멀티플라이어 해가지고 신용승수라고 합니다. 이건 가장 간단한 계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본원통화가 H만큼 공급됐을 때 그 H만큼의 본원통화가 시중에 나가서 새로운 통화를 얼마나 많이 창출하느냐 이겁니다. 그 새로운 통화를 얼마나 창출하느냐 하는 건데 R분의 1배죠. 만약에 지급진 비율 R이 만약에 10%라면, 지급진 비율 R이 10%라고 하면 1-0.1은 얼마입니까? 1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이, 중앙은행에서 나온 돈이 시중으로 나갔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은행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통화가 10배입니다. 그만큼 이제 파생통화의 공급 과정, 신용창조 과정이 그만큼 새로운 많은 통화를 갖다 창출한다는 겁니다. 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R분의 1 신용승수입니다. 또 이런 경우 순수하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은행 조직을 통해서 창출된 통화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R분의, 여기 있는 R분의 1-R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용승수도 확인하시고, 여기서 파생통화 승수 해가지고 R분의 1-R 곱하기 H. 이것도 원래 파생통화 승수라고 하는데 뭐 처음에는 체계를 안 나왔으니까 그냥 용어 쓰지 마시고 R분의 1만 신용승수라고 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준비율의 역수입니다. 지급준비율의 역수.
이렇게 해가지고 예금통의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론 몇 가지 보겠습니다. 화폐 수요와 관련된 이론들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화폐 수량설입니다. 고전화파가 주장한 화폐 수량설. 자, 통화량과 물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그 화폐 수량설 해가지고 맨퀴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화폐 수량설은 우리 책에도 데이빗 휴움 사진 나와 있죠. 그래서 데이빗 휴움이 처음 주장한 거예요. 예전에 뭐 1800년대 이때 뭐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철학자이자 또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데이빗 휴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처음 제시한 겁니다. 물론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경제학자. 그래서 데이빗 휴움이 주장한 건데 데이빗 휴움이 주장을 한 건데 이걸 현대적으로 체계화해가지고 정리한 게 바로 어빙 피셔입니다. 자, 피셔가 정리했고 이걸 밀턴 프리드만이 지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맨퀴의 경제학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주 잘된 표현이에요. 자, 화폐 수량설은 데이빗 휴움이 주장을 했고 어빙 피셔가 정리했으며 밀턴 프리드만이 지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전화파 경제학자들의 입장을 갖다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그럼 피셔가 정리한 수량 방정식 아주 유명합니다. MV 이퀄. 원래 피셔가 제시한 개념은 MV 이퀄 PT로 정리했어요. MV 이퀄 PT. 글씨 잘 안 써집니다. 마우스로 쓰려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PT. MV 이퀄 PT.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M은 통화량이에요. M은 통화량이고 V는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가 나오는데 Y가 바로 뭐냐. 이 T라고 하는 게 총 거래량입니다. 상품의 총 거래량. 거래량인데 고전화파 세계에서는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린다는 게 고전화파의 입장입니다. 생산만 하면 다 팔린다. 그러면 총 거래량은 곧 총 생산량이죠.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생산량이죠. 생산한 것이 다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총 거래량이 곧 총 생산량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쓰는 변수 가지고 y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여기서도 y를 스몰 y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mv 이퀄 py 해가지고 스몰 y. 왜냐면 y는 총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거기다가 뭐예요? 거기다가 가격을 곱해야만이 생산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y가 실질 GDP라면 이건 스몰 y로 표시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학자들은 다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원래 명목 개념은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명목 임금은 대문자 W예요. 명목 임금은 대문자 W고 실질 임금은 소문자 W고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GDP의 경우에도 명목 GDP는 대문자 Y 그리고 실질 GDP는 소문자 Y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Y는 결국 뭐예요? 실질 GDP니까 대문자 Y 나누기 P가 되는 거죠. 실질 개념이니까. 다른 교과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표시합니다. 우리 책에서 모르고 한 건지 진짜 실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고집불통이라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대문자 Y로 표시하면서 물론 이게 실질 GDP다 하면 그게 실질 GDP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원래 부호라든가 아니면 뭐 이상한 거 쓰는 거는 책을 읽는 독자하고 저자 간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쓰기로 하자 하면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통상 쓰는 부호가 있다면 그거 써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회생활하면서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 통상 쓰는 약자가 있으면 그걸 쓰는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쓰는 게 이제 원칙이고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른 책에서는 다 스몰 y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대문자 y로 나오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인데 그럼 중요한 게 뭐냐? MV가 뭐냐? M은 통화량이고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이게 뭐냐?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는 이게 바로 총 지출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 지출액, 총 화폐 지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유통속도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유통속도는 1달러짜리 돈이 있다. 1달러짜리 돈이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몇 번이나 지출되느냐 이겁니다. 1달러의 돈이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몇 번이나 지출되는가. 그럼 통화량에다가 지출을 몇 번이나 지출되는가 곱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총 지출액이죠 이게. MV는 총 지출액입니다.
총 지출액. 그 다음에 PY는 뭐예요? PY는 실질 GDP에다 물가 곱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명목 GDP죠. 두 개 곱하니까 PY는 뭐예요? 명목 GDP. 명목 GDP니까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도 명목 GDP라고 해줘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관계인데 요거 식을 약간 변형시켜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식을 변형시키면 자, 화폐의 유통 속도가 나오는데 V입니다. V는 N분의 PY죠. 근데 이건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원래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것은 고전화폐 세계에서는 일정합니다. 1달러짜리 화폐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몇 번 지출되느냐. 이 말은 곧 뭐예요? 이 말은 자, 거래 한 사회의 관습이라든가 아니면 상거래 관습이라든가 이런 거에 결정되는 거죠. 상거래 관습. 만약에 외상거래한다. 외상거래하면 화폐가 지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상거래 관습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하죠. 일정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V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식을 정리하면 P는 뭐예요? P는 자, V바 곱하기 Y분의 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관계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화량이 실질 GDP보다 빨리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해요. 그러니까 물가는 결국 통화량 때문에 상승하는 겁니다. 통화량 때문에 상승하는 건데 통화량이 실질 GDP보다 빨리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반면에 통화량이 실질 GDP보다 느리게 증가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물가가 하락합니다. 반면에 자, 통화량이 실질 GDP하고 동일하게 증가하면 물가가 변화가 없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물가가 변화했다. 원인은 주로 뭐예요? 통화량의 변화입니다. 통화량이 변화할 때 또는 통화량이 증가할 때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전화폐의 물가 이론이에요. 이게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게 고전화폐의 물가 이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MV 이퀄 PY에서 V도 일정하지만 고전화폐 세계에서는 V도 일정하지만 사실은 실질 GDP라고 하는 것도 고전화폐 세계에서는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고전화폐는 항상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제에 주어진 모든 자원을 완전 고용했을 때 산출량이 실질 GDP란 말이에요. 그럼 그 경제에 주어진 자원이 짧은 기간 동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는 실질 GDP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이것도 뭐예요? 상수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MV 이퀄 PY에서 자, V나 Y나 다 뭐예요? 일정한 상수입니다. 그렇다면 M이 증가할 때 P가 증가한다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 가지고 이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고전화폐의 물가 이론입니다. 물가 이론이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뭐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 이론인데 이걸 또 고전화폐의 화폐 수요 이론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화폐의 화폐 수요 이론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화폐의 화폐 수요를 갖다가 설명하려면 식을 다시 변형을 시킵니다. M은 V분의 1 곱하기 PY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V분의 1은 단계 일정하죠? 상수입니다. 자, 상수라면 결국 뭐예요? 화폐 수요는 원래 균형점에서는 통화량과 화폐 수요가 같잖아요. 균형에서는 통화량 M과 화폐 수요가 같으니까 M을 화폐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화폐 수요를 갖다 결정하는 요인이 뭐다? PY입니다. 명목 GDP예요. 명목 GDP에 따라 화폐 수요가 결정된다는 것이 고전화폐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전화폐의 화폐 수요 이론,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 중에 이자율 이런 것들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명목 GDP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국민소득의 증가함수라는 겁니다. 화폐 수요는 국민소득의 증가함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전화폐의 화폐 수요 이론,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왼쪽이 화폐 공급이고 오른쪽이 화폐 수요라고 하는 것이죠. V분의 1 곱하기 PY가 화폐 수요다. 화폐 수요를 갖다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뭐다? PY입니다. PY가 화폐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PY가 뭐예요? 명목 GDP입니다.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는 거래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즉 명목 GDP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화폐는 앞에서 봤던 화폐의 기능 중에서 교환의 매개수단이라는 기능, 이것만 중시하는 거예요.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하는 기능, 이것만 강조하는 게 바로 고전화폐입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는 명목 GDP에 비례한다고 하는 이런 주장. 그래서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은 오직 국민소득 하나만 화폐 수요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화폐 수량설은 원래는 고전화폐의 물가 이론인데 이거를 가지고 고전화폐의 화폐 수요 이론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전화폐의 경우 화폐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명목 GDP다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화폐의 기능 중에서 교환의 매개수단이라는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인플레이션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초인플레이션의 역사 나왔는데 뭐 보셨죠? 커맨딩 IC에서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이에요. 커맨딩 IC에서도 자막으로 밑에 나왔었죠. 하이퍼인플레이션.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달에 물가가 50% 이상, 한 달이에요. 1년도 아니고 한 달에 물가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다. 과거 독일이 겪었던 거 우리가 커맨딩 IC에서 봤었죠. 1923, 24년 독일에서 경험했던 거 있었고 80년대 중반 이후 남미나 동유럽에서도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그 짐바브웨,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논술 시험에 가끔 나오죠. 자, 6.25 전쟁 중에 전비 마련을 위해서 화폐 발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중 이거 원래 전시에는 의뢰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전시에는 다 올라갈 물가가 전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시에 물건을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안 파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값이 오를 때 대비해 가지고 이럴 때 걸리면은 뭐요? 샘플로 사형당합니다. 흔히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 말의 대원군 집권 시에 당백전을 갖다 발행했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던 당백전을 갖다 발행했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 당시 물가가 엄청 올랐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다 원인이 뭐냐? 화폐 발행이에요. 화폐. 그것도 당백전이라고 하는 아주 가치가 없는 화폐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초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다? 자, 초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 과잉 통화의 공급입니다. 거기에 책에 나와 있는 역사와 경제학 한번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화폐 수요 이론이 하나 나왔는데, 자, 고전화폐의 화폐 수량선은 어차피 봐야 되는 거니까 나왔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화폐 수요 이론 이어서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 고전화폐의 주장하고 항상 대비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